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제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스스로 평가하고 준비하는 교육청 영재교육원 모의고사 두 번째 우리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우리 다가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할 텐데요. 자, 이 얼굴 크기만 여러분들 재지 마시고요. 또 정지 화면 또 이렇게 해놓고서 얼굴 겉표면 면적 넓이 얼마나 될까 재고 있는 건 아니겠죠? 우리 영재 친구들이라서 사실은 이 부분이 정말 다가가기 무섭다니까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이 부분에서 우리 영재들인 친구의 그 영재성을 크게 할 수 있다면 이 우르사 한번 맞춰 여러분들 이바지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교육청 영재교육원 모의고사 벌써 두 번째 과학으로선 두 번째 문제니까 벌써 열 문제를 풀었네요. 맞다. 성적 궁금하다. 10문제 중에 몇 문제? 설마 빵은 아니겠지? 빵은 아닐 거라고 기대해보면서 심장이 막 두근두근. 자, 우리 오늘 두 번째 우리 초등학교 3학년 융합 파트의 11번부터 20번까지 문제를 또 우리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역시나 해설을 갖다가 함께할 여러분들 전지롱 선생님, 전지롱 원장입니다. 일명 우르사인 거죠. 자, 그리고 모의고사 시험도 여러분들 실제 시험과 똑같이 우리가 문제를 풀고 와서 들어야 효과가 높다는 것 꼭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냥 와서 강의만 들으면 절대 실력이 안 늘어요.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스탑 플레이 꼭 여러분들 잊지 말아주세요. 왜? 자기가 듣고만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설명하고 난 것을 스탑 누르고 선생님이 아하!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그렇죠. 적어봐야죠. 자기가 지금 들었던 내용들을 스스로의 문장으로 적어봐야 실력이 확실히 늘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꼭 여러분들 해주시고 혹시 옆에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이 계시면 들었던 내용을 한번 옆에서 써볼 수 있도록 잠깐 스탑 버튼을 눌러주시고 써보도록 도와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과학 문제 11번 함께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림과 같이 종이컵 2개를, 자, 수조 1개를 준비를 합니다. 자, 근데 수조에 물을 갖다가 붓고 종이컵 A와 B를 물 속에 넣을 경우 종이컵 B에 담긴 공기를 종이컵 A로 옮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공기를 갖다가 여기서 우리가 한 다른 종이컵으로 옮긴다는 내용인데 어떻게 옮기면 좋을지. 자, 일단 문제의 포인트는 이 공기라고 하는 것이 일정 온도, 일정 압력에서 우리가 물에 녹아 들어가지 않습니다. 즉, 우리가 일반 0도씨 1기압이라고 하는 상태에서 일반적인 공기는 물에 녹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에 녹지 않으니까 종이컵 안에 담겨져 있던 공기를 그대로 물속에 우리가 가지고 들어가게 되면 그 공기층이 종이컵 안쪽에 그대로 존재하게끔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종이컵 A를 수조에 넣었을 때, 자, 우리가 가득 담아서 공기를 모두 빼낸 뒤에, 자, 컵의 윗부분이 아래쪽으로 우리가 향하도록 뒤집는 거죠. 어떻게? 요렇게 말이죠. 뒤집어주는 거예요. 뒤집어.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공기가 옆으로 빠져나오지 않도록 종이컵 B를 거꾸로, 그 대신 그 안에는 여기서 우리가 그대로 담그니까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죠? 바로 공기가 들어가 있겠죠? 자, 그 상태에서 우리가 B를 살짝 기울여서, 자, 어떻게 한다? A쪽으로 이 B컵에 채워져 있던 공기가 들어가도록 기포가 생기게 하면 A쪽으로 들어가는 이 기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포가 우리가 A쪽으로 옮겨가게 되어지면서 B쪽에 있던 공기를 A쪽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단계적으로 한쪽은 채워지지 않은 컵, 한쪽은 채워진 컵, 이 두 개를 준비해서 채워진 컵이 채워지지 않은 컵 쪽으로 이렇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된다. 여기서 채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공기가 채워졌다, 공기가 채워지지 않았다라는 설명입니다. 자, 다음은 과학 문제 12번입니다. 일단 그림과 같이 물을 가득 채운 페트병과 빈 컵이 있습니다. 자, 보기의 도구를 이용해서 페트병을 기울이지 않고 페트병에 물을 컵으로 옮겨 담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방법을 서술해주라는데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의 물이 이쪽으로 그대로 옮겨지도록 해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여기서 우리가 누르면 이 물이 자동적으로 이쪽으로 옮겨질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렇죠. 빨대가 필요하겠죠. 빨대에 우리가 가해진 압력, 대기압으로 인해서 여기는 물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옮겨갈 수 있도록 여기에도 빨대가 설치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빨대 2개와 송곳, 고무차력. 송곳은 왜 필요하냐고요?
아니 송곳은 구멍을 뚫어야죠. 어디에? 페트병에다가. 그리고 고무차력은 그 주변에 갖다가 우리가 물이 새어나오지 않도록 막아줘야 되죠. 물이 새어나오게 되어지면 압력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물이 이쪽에 있는 종이컵으로 옮겨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빈컵에 우리가 물이 제대로 옮겨지도록 하려면 이와 같은 모양을 설치를 해줘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이거 꼭.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발명 문제라고 하는데 이 발명 문제에 관계되어진 부분들은 우리가 창작도 필요하지만 일단 압력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문제를 갖다 풀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모양에 대한 고안들을 우리가 해보시고 이거하고 다르게 또 해볼 모양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들은 지금 영상의 댓글에 아래쪽에다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댓글 글을 올린 걸 보고 선생님이 거기다가 또 답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페트병 옆에 송곳으로 구멍을 뚫고 그 다음에 빨대를 거기다가 꽂은 뒤 자, 옆으로 세우지 않고 고무차력으로 막습니다. 자, 그 대신 이 위에 있는 구멍을 뚫을 때까지는 그 페트병 안에 있던 물이 새어나오지 않는다는 것. 네, 빨대 한쪽 끝을 우리가 여기서 컵의 입구 쪽으로 향하도록 위치시킵니다. 컵이 아닙니다. 컵입니다. 오타. 자, 그 다음에 페트병 뚜껑도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서 빨대를 갖다 꽂고 고무차력으로 우리가 연결 부위를 막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꽂은 빨대 부위에 공기를 하고 불어넣으면 정말 그 압력에 의해서 빨대의 이쪽 부분으로 물이 이렇게 빠져나오게끔 되어져요. 자, 그래서 우리가 페트병 기울이지도 않고도 우리가 빈 컵으로 물을 옮겨 담을 수 있게끔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후 하고 불어주는 건 원래 기본적인 압력에 대해서 내가 후 하고 압력을 더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이 옆에 있는 빈컵으로 옮겨올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불어주지 않는다면 물이 찔끔찔끔 마치 이렇게 그냥 새어나오듯이 우리가 여기서 쭈르르르르르 하고 흐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과학 문제 13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오히려 과학 문제이기보다는 수학 문제에 가까운데 과학 문제에 집어넣은 이유는 이 부분이 양팔저울을 갖다가 사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팔저울은 우리가 항상 이 무게 중심으로부터 양쪽에 놓인 무게가 서로 똑같을 때 자, 수평이 되어지죠. 근데 그 양쪽의 무게가 동일할 때는 그 무게 중심으로부터 물체가 놓인 거리까지가 양쪽이 모두 똑같습니다. 하지만 무거운 쪽일수록 여기 무게중심, 받침점에 가까워지고요. 가벼운 물체일수록 무게중심으로부터 멀어지게끔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공식으로 표현하면 무게 곱하기 거리는 항상 일정해야 된다. 또는 무게 곱하기 거리는 반대편에 있는 물체의 무게 곱하기 놓인 거리와 동일하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12개 중에서 하나의 동전만 다른 동전보다 무게가 무겁고 나머지는 같다. 양팔저울 3번 이용해서 무게가 다른 동전 하나를 찾는 방법을 서술해 보시는데 사실 여기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빠르면 2번 해도 우리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1단계 12개의 동전을 갖다가 각각 4개씩 자, 3그룹으로 나뉘어요. 근데 여기서 일단은 우리가 달았을 때 4개 달았을 때 그 동전의 무게가 동일하면 얘가 수평이 되겠죠? 그러면 8개는 아닌 거죠. 이해됐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1단계에서 우리가 지금 찾은 동전 4개를 어떻게 하죠? 그렇죠. 여기서 2개로 또 나눠 달아야죠. 2개. 그럼 거기에 있는 부분에서 분명히 또 우리가 기운 쪽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3단계에서는 그 동전 2개 중에서 우리가 무거운 동전 하나가 포함된 쪽이 기운 쪽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 동전 하나, 이게 2개를 또다시 나눠 놓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무거운 쪽이 더 아래로 기울겠죠. 이렇게 해서 3번 만에 그 무거운 동전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왜 수학에 안 들어가고 과학에 들어왔느냐? 양팔저울 문제이기도 하다고 했지만 중요한 건 서술형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갖다가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기 위한 우리가 융합형 문제라서 이런 문제는 아까 선생님이 보았던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의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차근차근히 묘사해서 쓸 수 있도록 좀 연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연습이 꼭 필요한 문제니까 여러분들 꼭 잠깐 스탑 누르시고 여러분들 연습해 보세요.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번엔
과학 문제 14번 문제입니다. 자, 컵에 식용유와 그다음에 물을 함께 넣었더니 다음 그림과 같이 섞이지 않고 두 개의 층이 생겼습니다. 자, 이때 생긴 층을 자세히 보니 식용유는 위에, 물은 아래의 층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다시 서로 다른 두 개의 컵에 식용유와 물을 각각 담고 얼음 한 조각을 넣었더니 한 개의 컵에서는 얼음이 가라앉고 다른 한 개의 컵에서는 얼음이 떠 있었습니다. 자, 이때 여기는 이 부분에서 얼음이 가라앉은 컵은 물이 들어있는 컵인지 아니면 식용유가 들어있는 컵인지 자, 선택하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서술하시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이거 너무 쉽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식용유 외에 얼음이 뜰까? 라는 생각을 먼저 해보게 되죠. 일단 얼음이 가라앉은 컵은 식용유가 들어있는 컵입니다. 이유는 물은요, 우리가 여기서 밀도가 1이에요. 1. 근데 얼음은 우리가 그 부피가 물 부피의 몇 배가 커지냐면 얼면서 1.1배가 커지게 되어집니다. 자, 근데 여기서 식용유는 밀도가 0.78인가 그래요. 네, 그러면 당연히 얼음의 밀도보다 식용유의 밀도가 낮게끔 되어지죠. 아하, 밀도가 뭐냐고요? 밀도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부피분의 질량이라고 하는 공식 또는 지금 현재 초등학교 3학년이기 때문에 오히려 무게로 설명하는 게 낫겠네요. 부피분의 무게. 선생님이 여기서 지금 촬영하다 말고 너무 화장실이 급해서 여기는 강의실, 촬영장을 나가는 순간 이 공간의 부피는 변하지 않지만 무게는 변하죠. 그럼 밀도가 어떻게 돼요? 낮아지죠. 근데 선생님이 다시 화장실에서 돌아오면 선생님이 이 공간을 채우고 있는 무게가 되기 때문에 밀도는 원래대로 되돌아온다. 또는 밀도가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물이 얼면 얼음이 되어지는 건 맞지만 네, 실질적으로 물이라고 하는 부분의 성질이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래서 부피가 1.1배 커진 만큼 밀도는 낮아지겠지만 네, 식용유보다는 밀도가 크다. 그래서 무겁다. 그래서 식용유에서는 물이 가라앉습니다. 얼음이 가라앉습니다. 네. 자,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물이 든 컵은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얼음이 부피가 물보다 1.1배가 큰 거기 때문에 부피가 커지면 당연히 밀도는 어떻게 돼요?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물에서는 밀도가 낮아져서 네, 위에 뜨게끔 되어집니다. 자, 어때요? 간단하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덤으로 설명을 드리면 물과 식용유가 두 개의 층으로 분리가 되는 이유를 밀도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 답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 표현은 틀린 건 아니죠. 하지만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물과 식용유가 섞이지 않기 때문에 두 개의 층으로 나뉘어지는 겁니다. 네, 그리고 물이 아래쪽 층에 있는 이유가 뭐냐 또는 식용유가 물 위에 위치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는 밀도 때문이라고 우리가 답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답의 표현에서 묻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구체성이 다르기 때문에 답을 할 때 조금 더 정확하게 답을 해야 되는 면이 있으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14번 문제는 여러분들 그런 면에서는 조금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벌집의 모양이 정육각형인 이유를 설명하고 자, 이런 모양이 적용된 예를 찾아보세요. 자, 15번 문제는 거의 교육청 영재교육원 문제의 고전입니다. 고전. 네, 벌집 모양, 육각형 모양이죠. 근데 육각형 모양은 왜 우리가 여기서 벌집에 사용됐느냐 하는 건데 사실 육각형 모양은 가장 안정되어진 모양입니다. 벌집 구조에 대한 수학적 원리를 갖다가 우리가 보게끔 되어지면 이 교차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갖다 따졌을 때 공간의 밀도 활용률이 가장 높죠. 그래서 정육각형의 모양은 힘을 가장 균등 분배할 수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사실 벌집 구조에서는 가장 최적화되어진 모델입니다. 자, 그리고 정육각형의 모양의 구조물은 외부의 힘을 잘 견딜 수가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어떤 힘이 가해지게끔 되어지더라도 그 힘으로부터 우리가 보호하거나 그 힘을 견뎌서 안에 있는 구조물들이 부서지지 않게 우리가 안정적인 모델을 우리가 갖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찬바람, 우리가 여기서 벌집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 환경에 노출되어져 있다 보니까 비바람이 우리가 세게 치거나 어떤 외부적인 부분에 우리가 날아가던 것이 부딪힌다고 하더라도 이게 부서질 수가 있는데 육각형의 구조물들은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육각형의 구조물들이 우리 생활상에 쓰이는 것들을 갖다 보면 우리 골판지, 네, 골판지로 우리가 그 포장을 한다든지 다른 상자를 갖다 이렇게 만들게 되어지면 사실
잘 부서지지가 않죠. 그래서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우리가 보호받기가 되게 쉽습니다. 그리고 고속열차의 충격흡수장치, 이걸 허니콤이라고 하는데 고속열차가 달리면서 우리가 어딘가에 충격이 되어졌을 때 그 충격을 갖다 완화시키기 위한 범퍼의 역할을 우리 허니콤이 합니다. 제트기의 구조도 마찬가지고 인공위성의 우리 기체 구조 자체도 여기는 이 부분에서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견딜 수 있도록 우리가 육각형의 구조를 갖다 우리 가지고 있죠. 노트북 내부의 구조도 벌집형의 구조를 갖다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충격, 압력으로부터 우리가 쉽게 그 부분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근데 다른 모양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뭐 다른 모양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우리가 삼각형도 있고 사각형도 있을 텐데 삼각형은 사실 안정되어진 모델이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둘레에 우리가 사용하는 재료에 비해서 어때요? 공간의 사용률이 비효율적인 거죠. 자, 그래서 육각형이 훨씬 공간 사용률이 좋다. 그리고 정사각형은 충격 자체가 우리가 분산되어지는 부분이 적어서 힘을 크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힘을 크게 받다 보니까 이 모양이 뒤틀리거나 찌그러지기가 쉬워서 벌집의 구조로는 사용하기가 부적합합니다. 외부에 충격을 받았어요. 벌집이 망가졌어요. 그럼 다시 또 지워야 되잖아요.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벌집의 구조에서 가장 최적화되어진 형태는 바로 육각형 구조인 것입니다. 네, 이번엔 과학 문제 16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사진은 우리가 강에서 생긴 퇴적물과 빙하작용에 의해 생긴 퇴적물의 모습입니다. 자, 강에서 생긴 퇴적물과 빙하작용에 의해 생긴 퇴적물의 특징을 비교해서 서술해 보시오라고 했는데 사실 여러분들 강에서 우리가 생긴 퇴적물들의 마지막 모습은요, 둥근 자갈이에요. 왜? 우리가 화성에서도 아주 이슈가 됐던 사건 중에 하나가 물에 있었다라고 하는 흔적에 대한 발견에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바로 둥근 자갈이거든요. 근데 둥근 자갈이 화성의 표면에서 발견됐잖아요. 그럼 그건 뭔 얘기냐? 이 풍화 침식 과정에서 운반되어지고 나중에 퇴적되어지는 과정까지 올 동안 이 자갈이라고 하는 거는 이 자연적인 현상에서 만들어져서 우리가 둥글게 형성되어지는 것이 다입니다. 근데 그런 둥근 자갈이 우리가 만들어지려면 결국 물이라고 하는 것이 운반을 해야 되는데 그 물이 화성에 있었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강에서는 물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런 표면에 둥근 자갈들을 갖다가 우리가 만들 수 있어서 쌓여져 있는 퇴적암에 우리가 그 돌멩이, 즉 자갈들의 크기는 대부분들이 일정합니다. 그리고 일정하고 둥근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이 특징이죠. 하지만 여기서 빙하에 의한 빙퇴석, 즉 빙하가 밀고 들어온 건 작든 크든 바위든 간에 빙하가 내려오면서 긁고 내려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알갱이의 종류가 정말 다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진 퇴적암은, 빙퇴석은 알갱이가 여러 가지 크기로 구성되어져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 포인트에 대한 부분을 갖다 제시해보면 일단 강은 침식과 퇴적에서 물의 유속이 쌓이는 것, 퇴적을 결정하는 것, 빠르면 침식, 느리면 퇴적. 자, 그 다음에 빙하작용에 의한 퇴적물은 갑작스런 퇴적 활동으로도 입자 크기가 일정하지 않다는 거. 방금 전에 얘기했던 내용이죠. 자, 그래서 정리를 갖다 해보면요. 강에서 생긴 퇴적물이 유속이 느려지면 쌓이는 퇴적물의 양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점점 달라지는 거죠. 유속이 빨랐다가 느려지는 그 순간까지 점차 그 운반되어지는 퇴적물의 알갱이가 가지고 있는 질량, 무게에 따라서 쌓이는 위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 자갈로 우리가 구성되어져 있는 여감들이 우리가 육지에서 우리가 가까운 쪽에 쌓이는 것과 그 다음에 우리가 석회질 물질이 구성되어져 있는 석회암이 저 먼 바다까지 가서 쌓이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인 거죠. 근데 그것이 유속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상류 쪽에서는 우리가 하류 쪽으로 올수록 부르거나 튀어서 우리가 퇴적물끼리 부딪혀 모서리가 마모되니까 둥근 형태의 모습이 생기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빙퇴석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빙퇴석은 여기는 이 부분에 우리가 빙하가 긁고 지나가면서 마치 포크레인이 긁고 이게 퍼 올린 것처럼 찰흔이라는 긁힌 자국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퇴적물의 입자 크기가 우리가 불균일하기 때문에 사실 그 모선이나 이런 부분의 뾰족한 형태가 그대로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부분에 우리가 이 일정한 방향으로 긁힌 자국, 찰흔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빙퇴석에 대한 부분의 가장 큰 특징이고 강에서 생긴 이 퇴적물과, 즉 퇴적암과 다른 형태의 모양을 보여지게끔 합니다.
자, 이번엔 과학 문제 17번 문제입니다. 자, 비 오는 날에 차의 유리 안쪽에 뿌옇게 낀 김을 제거하기 위해 샴푸액을 유리창에 얇게 발랐습니다. 자, 그러자 유리창은 깨끗해지고 더 이상 흐려지지도 않았습니다. 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를 서술해 보세요라고 했는데 사실 여기에서 우리가 이 유리창이 깨끗해지고 더 이상 흐려지지 않는 이유는 샴푸가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인 거죠. 일단은 여기서 우리가 이 뿌옇게 흐려지게 되는 건 공기 중에 있던 수증기가 액화되어져서 물방울을 형성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한 뿌여짐입니다. 자, 김이라고 하는 것, 김 구름, 그 다음에 목욕탕 천장에 맺힌 물방울, 그 다음에 그쵸, 뭐예요? 이슬, 또 하나. 아하, 안개까지. 오, 좋아요. 5개 꼭 나와야 돼요. 그게 다 모두 응결현상에 대한 이해죠. 그리고 응결현상이라고 하는 건 액체가, 액화, 즉 기체가 액체로 상태 변화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상태 변화 중에서 액화에 우리가 여기서 해당이 되어집니다. 이 두 가지를 갖다 우리 구분해 보게끔 되어지면 일단 뿌연 김은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이런 차가운 표면에 달라붙으면서 우리가 물방울이 맺혀진 것이고요. 자, 그리고 공기 중에 수분이 차가운 유리층에 우리가 부딪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응축이 됩니다. 근데 이 응축이라는 말이 우리가 여기서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이 응축되어진 물 자체가 빛이 들어오는 산란굴절에 대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여기서 일으키기 때문에 사실 그 유리창에 대한 물은 있는 것 자체는 똑같지만 그 부분이 이렇게 우리가 마치 막이 형성된 것처럼 뿌옇게 우리가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는 좀 참고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샴푸를 갖다가 여기서 문지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이 공기 중에 수분이 샴푸액에 응축되어지면 방울 형태로 있을 수가 없어요. 이유는 표면 장력이 약해져서 이 물이 풀어져요. 자, 그러면 이 샴푸액을 갖다가 희석시켜서 얇은 막을 형성하게 되면 일단 공기 중에 수분이 어떻게 돼요? 물막을 갖다가 우리가 형성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대로 흘러내리게끔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 여기서는 더 이상 그 물이 표면상에 위치를 할 수가 없다. 그 샴푸를 갖다가 하면 결국은 쉬운 일로 미끄러지는 거예요. 네, 근데 샴푸를 갖다가 오래 하지 않으면 맺혀 있게끔 되는 거죠. 간단한 원리입니다. 자, 과학 문제 18번째 문제입니다. 물이 부족한 제주도에서는 바닷물로부터 물을 분리해 부족한 물을 보충해야 됩니다. 자, 바닷물로부터 물을 분리하는 방법을 서술해 보세요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문제는 초등학교 3학년에 수준보다는 어려운 문제죠.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은 증발법이에요. 그래서 또 다양하게 책을 읽은 친구들은 이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한 부분을 갖다 출제하면서 사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둬야 될 거는 동결법과 증발법이라는 용어입니다. 증발법은 말 그대로 증발시켜서 우리가 이 물을 얻는 방법이고요. 동결법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서 우리가 그 소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거하고서 얻는 방법인데 잠깐 어떤 것인지 한번 원리적인 부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닷물을 끓여서 증발시킨 수증기를 냉각시키는 것. 자, 그다음에 바닷물을 얼려 순수한 물만 얼음이 되도록 우리가 그 얼음을 얻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 자, 근데 그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증발법. 이 증발법은 증류라고 하는 이 방법입니다. 자, 바닷물을 끓여서 증발시키게 되면 우리가 증발되어진 물이 자, 어떻게 돼요? 그렇죠? 어디 이런 차가운 표면에 냉각시켜서 닿게 되어지면 접촉했을 때 냉각되어지면 자, 순수한 물이 우리가 거기서 흘러 모여지게끔 되는 거죠. 증발의 가장 중요한 우리가 에너지, 바로 태양 에너지를 이용한 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결법인데요. 바닷물을 얼리게 되어지면 자, 바닷물에 들어있던 여러 가지 염분, 즉 우리가 바닷물 속에 섞여져 있던 혼합물들이 이 물을 제외하고서는 빠져요. 그러니까 바닷물이 얼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죠? 짠맛이 덜하죠. 짠맛이 거의 없게 되어집니다. 자, 근데 이 순수한 물만을 얻게 되어지는 건 좋은데 중요한 거는 얼음에 붙어있는 소금 염분들을 소금 외에 우리가 염화 마그네슘과 나트륨 같은 성분들을 제거해줘야 되는 단점이 있어요. 하지만 여기는 태양 에너지의 강력한 에너지를 이용하는 거고
여기는 적은 에너지를 갖다 이용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 지역의 상황에 맞게끔 이 방법적인 것들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엔 과학 문제, 네, 19번 문제입니다.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인데 여러분들 예로부터 날씨는 하늘이 정하는 것이라고 믿어왔다. 자, 우리가 비가 오지 않으면 하늘의 노염을 풀기 위한 기우제를 성대하게 지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나 과학이 발달하면서 필요시 인간이 비를 내리게 하는 것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인공강우이죠. 자, 중고위도 지방에서 0도씨 이하의 아주 작은 물방울과 빙정들이 섞여 있는 구름에다 드라이 아이스나 아이오딘과 은을 빙정핵으로 뿌려주면 자, 드라이 아이스는 승화성 물질로 승화시의 주위의 열을 흡수해 상태가 변해 주위의 온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네, 인공 강우를 갖다가 우리가 만들 때 응결핵으로 우리가 이용하는 물질들입니다. 자, 즉 드라이 아이스를 구름층에 뿌리면 드라이 아이스에 접촉된 공기는 냉각되어서 자, 많은 빙정들이 생기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 빙정들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떨어지면서 눈이 되거나 또는 비가 되어서 우리가 그걸 보게끔 되어지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요, 이 부분도 응결핵이 뿌려진다고 하더라도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의 양이 얼마 정도 있어야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뿌렸어요. 근데 공기 중에 우리가 수증기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 인공강우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인공강우가 가장 이제 우리가 이게 연구가 많이 되어 있고 인공강우를 실제 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중국인데요. 중국이 최근에 인공강우를 갖다가 하더라도 여기는 이 실질적으로 비가 내리는 횟수가 점점 적어지고 있다고 하죠. 이유가 뭐냐? 이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의 양이 점점 네, 적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건조한 부분 때문에 뭐가 더 발전하겠어요? 즉 사막이라는 땅이 더 많아지고 더 커지겠죠. 그래서 그런 사막의 확대가 지금 가장 큰 걱정거리로 우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가 물이 중국보다는 더 여유가 있고 많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자체에서도 이런 사막화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산불과 가뭄이 전 지구적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에 제시된 내용처럼 인공강우를 실시하려고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서술해 보시오라고 했는데 자,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갖다가 이용해서 그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예측해 보면 일단 비나 눈은 지구에서의 물의 순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특정 지역에서 비를 많이 뿌리게 되면 양쪽은 어떻게 돼요? 비가 안 와서 또 걱정인 거죠. 즉 국가적인 이기주의 때문에 여기는 이 비가 내리는 지역은 계속 내릴 거고 비가 안 오는 지역은 계속 내리지 않아서 가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강수량이 늘어나는 지역과 강수량이 감소하는 지역이 이제 구별되어서 나타날 수 있는 단점이 있죠. 자, 그리고 인공강우는 여기서 우리가 수증기를 다량 함유한 구름의 존재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지금 이렇게 차가운 공기 덩어리로 인한 건조 상황이 계속되는 기후가 나타나면 인공강우는 여기서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공강우 우리한테 필요한데 정말 이 물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게 생물체한테는 그렇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생님도 집에다가 생수를 사놓고 있는데요. 이 생수를 갖다가 우리가 항상 비치하고 있는 이유는 물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어떻게 우리가 또 급하게 이용될지 모르기 때문에 생수에 대한 비치들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가능한 기회가 된다면 적은 양이라도 생수의 보급은 여러분들 꼭 해놓으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에 과학 문제 20번입니다. 태양은 태양계의 중심으로 자연현상을 주관하는 등 자, 지구가 존재하는 것과 태양계를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태양이 갑자기 없어진다고 가정할 때 지구에서 일어날 것이라 예측되는 현상과 그 이유를 세 가지 서술해 보시오라고 했는데 이런 문제가 나오면 옛날엔 답이 진짜 뻔했어요. 선생님, 태양이 없어지면 블랙홀이 생길 수 있어요. 태양이 없어지면 나중에 지구를 먹었다가 다시 토해낼 수 있어요. 막 이런 얘기들이 진짜 대부분의 답변이었는데 그리고 또 하나, 빛이 없어지니까 지구는 어떻게 돼요? 얼음별이 될 거예요. 자,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실제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조금 더 과학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태양은 표면 온도가 6000도예요. 우리 태양계 그 먼 거리까지 우리가 이 빛을 갖다 이용해서 그 에너지들을 갖다 받고 있는데, 자, 표면의 온도는 6000도지만 네, 여기 있는 겉에 있는 채층의 온도는 10,000도입니다. 그리고 개기식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청백색의 가스층은 수십만에서 수백만 도까지 온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 태양이 없어진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빛이 없기 때문에 광합성을 하는 식물한테 영향이 있겠죠? 식물 죽어요. 그럼 식물이 여기서 우리가 죽으면 그 식물을 우리가 먹고 살던 초식동물들이 죽고, 다음 단계에서는 초식동물을 먹고 살던 육식동물들이 우리가 생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지구상의 모든 생명들은 멸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태양이 여기서 잡아당기면서 우리가 유지하고 있던 그 인력에 의한 이 태양 궤도가 전체적으로 다 어떻게 돼요? 어그러져 버리죠. 그럼 태양계라고 하는 존재는 있다 없다? 없어질 겁니다. 그리고 태양빛이 없어지니까 당연히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사계절 또한 살 수가 없게끔 되어지죠. 이런 것들이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가장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는 태양빛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건 지구가 어두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영하로 내려간 이 기후에서는 생명체가 살 수 없을 거다라는 점.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태양이 없으면 사실 춥고 덥고에 대한 이 부분의 기온차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수증기, 즉 수분이 있는, 물이 있는 지구라고 하더라도 기상현상이 더 이상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즉 대류현상도 우리가 일어나기가 어렵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 두 번째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1회보다 2회 문제가 좀 더 어려웠죠. 자, 근데 왜 3학년인데 저를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선생님이 너무 미안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갖다가 풀어야 꼭 영재는 합격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영재교육원이라고 하는 곳이 단순하게 학교 공부의 연장선상에서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교에 그 배웠던 개념들을 확장하고 심화하는 부분에서 문제를 갖다가 출제해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제 2회에 대한 부분의 문제를 풀었으니까 파이널 모의고사 딱 한 번 남았네요. 자, 우리 3회까지 우리 멋지게 파이팅 하면서 같이 한번 달려볼까요? 여러분들 준비되셨나요? 고고! 고고!